이번 영상에서는 탈시설을 장애인인 대상자들, 그 다음에 당사자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탈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을 총괄하는 장애 정책 관련해서 이 전반에 대해서, 전반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탈시설화라는 게 뭘까요? 탈시설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그동안 있어왔던 시설 보호, 그러니까 거주시설, 이런 곳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폐쇄적인 돌봄들, 이런 거를 보통 시설에서 하는 돌봄으로 칭을 하는데, 탈시설화라는 게 이런 시설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과 네트워크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 모형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탈시설화인데, 이게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건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미국 정신지체인 거주시설협회에서 얘기한 탈시설화 관련해서 세 가지의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훈련에 관련된 대체 방법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행되며 그것들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시설 입소, 그러니까 무분별한 그 장애인 스스로가 생활할 수 있고 한데, 그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시설에 입소하는 걸 예방하고, 알맞은 둘째, 알맞은 환경의 지역사회 속에서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과 디에빌리테이션, 그러니까 훈련 프로그램이랑 이런저런 지원, 이런 거를 받아온 전 입소자들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입소자들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귀시키는 걸 탈시설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셋째로서 시민과 인간의 권리를 지키며 가능할 시 언제든지 정상적으로 지역사회 생활을 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활기찬 주거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 출처는 네이버 블로그에 나루미다운 나루미답게님 것에서 이제 참고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사설치료시설, 중재전문기관, 병의원의 프로그램 중에 단계로서 단기적으로 시혜적인 프로그램 보여주기식, 체험 형식의 프로그램 말고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그러니까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장기적인 접근, 이걸로써 해주는 곳이 있느냐, 그걸 우리 장애인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장애인이 물음표를 가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한 병원이랄지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시설이랄지 이런 데서 보여주기식 체험활동은 할지언정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아예 끌고 가는 곳들이 없어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란 게 뭐냐면 그거를 강사를 쓰더라도 1년 365일 내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꾸준히 강사가 바뀌건 어쩌건 간에 꾸준히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본 거고, 그런 곳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접근 방식의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열이면 열, 없다고 물음표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의, 식, 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는 거. 디테일하게 본다면 음식을 사 먹거나 직접 해 먹는 거. 그게 의식주. 먹고 입고 거주. 그러니까 집 안에서 생활하는 거. 그런 것 중에 의, 식주 중에 식에 해당하고 식에 해당할 것이고, 옷을 입고 벗는 거, 세탁하는 거, 그게 의식주 중에 의, 그러니까 옷 관련된 거에 해당하고, 주, 거주하는 거,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집에서 생활하는 거,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죠.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든 지원을 받지 않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의식주로 보는데, 장기적인 접근으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없어요. 복지관이 됐건 그 다음에 주간 이용시설, 예전 말로 주간 보호가 됐건
음, 프로그램 안에 잠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을지 몰라도 늘상 계속 장기적인 접근으로 어? 이걸 해줄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음. 그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다가 장애인 활동 지원, 그러니까 예전 말로 활동 보조가 생겨났고 성년 후견인 제도도 생겨났어요. 요즘에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24시간 돌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통합 돌봄 이런 걸로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24시간 돌봄 참 말로는 좋죠. 근데 제공기관에 가서 제공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전부인데 음, 하나의 돌봄 체계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먹지 않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기관에 간다고 하더라도 가지 않고 싶을 때도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존중이 되냐는 거죠. 내가 원할 때 먹고 내가 원할 때 가서 놀고 내가 원할 때 쉬고 어, 이게 가능하냐고 제도권 안에 놓아두면. 그리고 어, 주간 활동 주간 활동 서비스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라고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2대1, 3대1 이런 식으로 다자간의 구성으로 움직여져요. 즉 다대 1이라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응?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어디 가서 놀고 싶을 때 놀고, 그 다음에 뭔가 사고 싶었을 때 내가 직접 가서 고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느 지원 기관에 가지 않고, 지원 인력의 도움만이 빌려서, 그게 되고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이게 이랬을 때야 비로소 1대1 맞춤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관들에서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맨날 지원만 받아야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할 때 지원받고, 내가 원할 때 먹고 자고, 내가 원할 때 어디든 갈 수 있어야 그게 맞춤형 지원이고 제대로 된 사회통합이겠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일단 뭐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 복지라는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음,
우리 장애인들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맞춤형 지원이란 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잔존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춤형 지원이라는 거지. 장애인 복지 안에서의 최대의 목표적 지향점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일상에서 당장에 필요한 것들, 의식주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장기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원 인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응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서 훈련을 한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그때 탈시설화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역사회 안에 놓고 무조건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시설, 재활시설, 의료시설 이런 데에 그냥 다니게만 하는 게 보호만 하는 게 답이냐는 거죠. 탈시설이 어쩌고 자립이 어쩌고 떠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처럼 일상 안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부터 해결에 도움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익숙하게 해서 그때 조금이라도 익숙해졌을 때 그때 이제 시도를 해봐야지 아무것도 안 되는 애들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과연 이게 탈시설이 되고 자립이 될까요? 정작 그 탈시설 어쩌고 자립이 어쩌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 진짜 중요한 일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물음표만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생겨요. 우선 이런 훈련 관련된 것부터 법적 체계로 만들고 하는 게 우선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탈시설을 얘기하고 자립을 얘기하면 될까요? 오히려 이러한 처사는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가 되고 배제를 시키는 거고 고립시키는 행위인 것 같아요. 장애인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지원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졌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런 자립 관련되면 맨날 발달장애 얘기 많은데, 발달장애뿐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살아온 이들이 신체랑 정신장애 모두 포함해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고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선 그냥 무조건 탈시설이고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만 만들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 정책을 보면 발달장애 양육자들 가족들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 정책은 너무 지나치리 많지 발달장애에 편중화가 돼 있어요. 우리 신체장애 아이들도 주간보호를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신체장애 아이들도 복지관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그런 장애인 복지 관련된 시설들 중에 하나라도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주간보호,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주간 이용 시설은 발달장애 대상밖에 없어요. 우리 신체장애 아이들도 이렇게 인지적인 능력이 다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 안에서도 다 모두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스타일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같은 신체나 이런 아이들도 낮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신체장애 전문화해서 발달장애 중심이 돼버린 지금처럼 신체장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조금 활동 반경을 그 기관 안에서라도 넓혀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게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 발달장애 중심으로만 계속 이어지는지 참 답답한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탈시설 정책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장기적인 접근으로 프로그램화로서 응용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스스로가 응용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지역사회 복귀를 논해야 되는데, 훈련시켜줄 곳이 있느냐, 이거를 발달장애로서만 한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기관들이 있어요. 대신에 연 단위 프로그램이지
평생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진 않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같은 곳. 근데 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누구나 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평생교육 지원기관이나 복지기관 내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보면 일상생활 동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고 입고 그다음에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일상생활 동작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게 뭐냐면 식사하고 옷 입고 벗고 개인위생 씻고 화장실 가고 그런 것들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프로그램 그 활동의 목적이고 식사하기, 옷 입고 벗기, 개인위생, 이동훈련 등이 있어서 이런 거를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아이와 그 대상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주된 일단은 일상생활 훈련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출처가 우선 어디냐면 명지 춘해 재활병원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병원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뇌졸중 환자, 그러니까 뇌병변, 척수 손상, 쉽게 말해 지체장애 유형에도 들어가고 외상성 뇌손상, 이것도 뇌병변, 파킨슨병, 이렇게 이제 뇌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들 뭐 젊은 사람들 다 있지만 치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상은 우선 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 훈련 평가를 한답니다. 근데
무엇을 어떤 평가를 하느냐? 신체 운동 기능 평가, 관절 가동 범위, 근력, 손의 기능, 조절 능력 등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감각을 평가합니다. 감각 평가, 촉각, 통증과 온도, 그리고 구별 감각 등의 감각 손상 정도를 평가를 한대요.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각 인지 평가. 시지각, 신체 인지, 주의 집중력,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을 평가를 한대요.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개인 위생, 먹기, 입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맞춤형으로 치료, 훈련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 수 있는 훈련이 나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적절한 치료 도구나 목적이 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신체 기능 증진 훈련입니다. 적절한 치료 도구나 목적이 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거나 근력을 향상시키고 균형 능력이나 자세 조절 능력을 정상화시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되어 있어요. 신체 기능 훈련에선, 기능 증진 훈련에서는, 그 다음에 정신사회적 적응 훈련, 자신의 가치, 흥미, 자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역할 수행, 대인 관계, 자기 표현, 시간 관리, 자아 조절 능력을 훈련하여 수단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신 사회적 적응 훈련이고요. 일과 생산성에 관련된 훈련, 집안일을 돕거나, 그 다음에 가정관리, 학업 수행, 직업 훈련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임상적인 면담, 그러니까 이 환자나 대상자의 활동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러이러한 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들을 훈련을 해요. 사회적 재활 및 사회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그 다음에 놀이 여가 활동 훈련, 개인의 장애 상태에 맞는 놀이, 취미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방법, 여가 활동을 알려주고 적절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명지 춘의 재활병원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 동작 훈련 프로그램을 약칭 ADL이라 하는데 지금은 현행상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의 자립정책의 일환으로 법제화를 해요. 필요하고 법제화를 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이든 아니든 기관처럼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다학제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접근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인 곳을 만들어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타인의 도움을 덜어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완전한 사회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외치는 부모들의 양육자분들의 가족분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자립이고 그 다음에 독립이고 탈시설 아래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면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박혀 있겠죠. 더 시키는 대로만 하고. 꺼내줄 수 있는 지원 인력,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쉽게 말해 물 마시는 거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법 체계가 먼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 안에서 있던 아이들이건 가정에서 지내던 아이들이건 부모의 사후에는, 그러니까 가족들의 사후에는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